동해 번쩍 서해 번쩍 세계 지리 이야기 예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는 세계 지리,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세계 지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책의 주제인 지리라는 것에 대해서 왜 지리를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지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리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뭐 이런 한 토픽을 가지고 책을 쓴다고 하면 뭐 이런 뭐 앞에 작가의 글에서 작가의 말에서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인생이 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작가님도 그 청소년 너네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더 쉽게 더 편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다라고 하셔서 이 부분에서는 지혜가 뭐 제가 생각했던 그 그 중요함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하다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예, 저는, 예, 그냥 교과목을 위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화는 혹시 그 지리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지리가 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해줄 수 있나요? 사실, 어, 지리라는 게 지금 어떤 지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 내에서 지리를 말하는 건가요? 이 책에서 얘기한 그 아, 지리라는 그 토픽에 대해서, 저는 지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일단 지리라는 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말하는 건데, 일단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냥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거가, 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리. 고등학교에서 수련 같은 경우에 이제 지리라는 별도의 과목으로 배우는 건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지리라는 과목을 별도로 배우기 시작을 하고 그 전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사회 과목 안에 한 파트로서 지리 분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한국 지리 따로 배우고 세계 지리 따로 배우고 하는데 어, 지리하면 지리한 학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지루한, 지리한 음, 네, 생각을 했었고 또 지리보에 대해서 되게 협소하게 아까 이제 그 동화가 내가 있는 곳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리하면 뭐 지도 공부하는 거겠지. 뭐 지형 정도 아는 거겠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 책도 그렇고 최근에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그 교육 철학자로 널리 알려진 존 듀이라는 분의 책을 갖고 이제 스터디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챕터가 지리와 역사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챕터가 있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그 존 듀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른바 경험주의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그 사람인데, 아, 우리의 공부라고 하는 것들이 지식을 그냥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렇게 내가 그걸 알아서 뭐해? 라고 삶과 떨어진 별개의 것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그 삶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그것을 배우는 의미를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깨달을 때 그 공부가 지루한 공부가 아니라 참된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그런 분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학교 교육에서 특히 이제 교과서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의 삶과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하면 어쨌든 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세계지리 이야기라는 부분은 그나마 이 지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관련되는 건가에 대해서 그나마 좀 이렇게 거리를 좁혀준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지리라는 전체의 어떤 한 부분,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지리에서 이렇게 분파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리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경제를 보면 여러분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지리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즉, 어, 우리가 왜 이런 옷을 입는지, 우리가 왜 이런 문화를 갖는지, 우리가 왜 이런 음식을 먹는지, 우리가 심지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러한 것들의 근원에 뭐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질이라는 요소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지 지도나 지형이나 이런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결국은 우리 삶이 왜 이러한 건가를 알려면 거꾸로 말하면 뭘 알아야? 지리적 특성을 알아야. 지리적 특성을 이해해야 우리가 사는 어떤 그런 세상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렇게 보는 거고 지리학자들은. 그런 점에서 이제 지리학이 예전에 봤던 어떤 그런 단순하게 뭘 많이 외워야 되는 그런 거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그런 학문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 그런 생각들을 지금은 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저도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뭔가 지리가 되게 단조로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 읽으면서 지리가 뭐 이런 문화랑도 관련이 있구나 해서 저도 그런 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점, 그리고 이 책에서 대부분 그 새로운 정보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인상 깊었던 점이 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일단, 사실 이 책이 막 읽으면서 되게 머릿속에 막 잘 들어오는 그런 정보들은, 그러니까 그런 책은 저한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딱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머릿속에 들어온 게, 그 지구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면적이 육지가 차지하는 면적보다 월등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 육지가 지구에서 가장 많이 되도록 방구를 이렇게 잘라도 해수면이 그 비율이 육지보다 더 높다 할 때 그 해양이 얼마나 양이 많은, 그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그거를 좀 이렇게 확 받아들이게 돼서 그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동화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음, 제가 사실 지금 책을 잘 못 읽어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지금 잘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 책이 이제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지리 였던 거고 4장, 5장, 6장, 7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리야? 라고 이거 뭐 다른 과목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지리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 1장, 2장, 3장이 읽기가 스텝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어떤 그런 측면들 특히 이제 뭐 어쨌든 뭐 이러한 그 특히 이제 2장 같은 경우에 기후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막 그 따져봐야 되는데 뭐 대륙풍이 불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이해하고 따져봐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래 하고 막 이렇게 넘어가서 찜찜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있었고 반면에 뭐 4, 5, 6 실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쨌든 뭐 이렇게 다른 사회 문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익숙한 그런 부분이어서 오히려 이해하기는 좀 더 쉬웠던 측면 쉬웠습니다. 쉬웠고 뭐 이 책 같은 경우 뭐 특별히
그 어떤 기존에 읽었던 어떤 그런 지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뭐 새로운 거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고 어쨌든 되게 이렇게 조각조각 나와 있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책을 쳐낸다라는 느낌. 어? 아, 내가 정말 음, 예주하고 동하고 내가 이 공부를 이 책을 읽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 책을 다시 읽는 거지 막 이러면서 쳐낸다는 것을 뭐막 읽으면서 한숨 한번 푹 쉬고 또 막 읽으면서 한숨 한번 푹 쉬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음, 예,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음, 자, 통화는 그러면 어떻게 할 얘기 해야 될 얘기 있어? 어떻게 어때? 통화가 책을 어떻게 읽은 거라서 상황을 몰랐으니 진행할 수 있으면 하고 통화야. 준비를 못했어요. 음, 자, 그러면 뭐 몇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61쪽. 자, 챕터가 소제목이 뭐야? 61쪽이요? 음, 온대 기후가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기후일까? 온대기후가 공부하기 가장 좋은 기후일까라고 하는 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읽게 될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총균쇠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 있는 거 알아? 집에 꽂혀 있잖아, 보통.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세계 역사에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들을 세 가지를 이제 꼽은 거지. 뭐 총하고 세균, 균, 그 철기문화. 요 세 가지가 인류의 어떤 그 역사의 어떤 그런 판도들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갖고 쓰는데, 지금 현재 이른바 뭐 선진국이라는 것도 있고, 뭐 개발도상국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그 것들이 뭐에 기반한 건가? 라고 하는 어떤 점에 있어서, 뭐 인종마다의 어떤 그런 DNA 차이다. 이른바 그 우성인간과 열등인간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른바 그 나라들이 속한 위치적인 어떤 여건들, 기후적인 요건들 이런 요건들이 사실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 큰 변수를 끼쳤다는 어떤 그러한 주장을 또 이렇게 펼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까 선생님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라는 거지 이 책에서 보면.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 육체적 노동은 몇 도? 저 고동은 15도에서 18도, 15도에서 18도. 정신 노동은 4도에서 10도. 4도에서 10도에서 가장 능률이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4도에서 10도면 요즘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낮 날씨.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제일 공부가 잘 돼? 그런 것 같아? 어, 그래서, 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온도가 이러한 기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어디라는 거야? 중위도의 온대 기후. 중위도의 온대기후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중위도 지역을 봤더니 위치한 도시들이 마지막 제주. 동화책 갖고 있니? 아, 런던, 어. 도쿄, 뉴욕, 파리, 상하이, 서울. 그런 세계적인 대도시가 대부분 중위도에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이 땅들의 공통점들 다 뭐라는 거야?
뭐, 유럽에서 음, 주로 나타나는 온대 기후이다. 음. 그래서 보면 이 세계지도 어찌 이상하다. 아, 여기 이제 세계지도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요선이죠, 요선.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여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 사이까지. 여기 사이 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중위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여기 뉴욕 뭐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이쪽이다. 이렇게 돼서 샌프란시스코, LA 이쪽인데 요 정도가 이렇게 하면 도쿄 1번 요 정도 요 정도 지방이 가장 이제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 라인에 걸쳐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내려와서 여기 적도 부근이라던가 이쪽 남쪽 어떤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또 이제 뭐야 좀 빈국들이 또 이렇게 많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꼭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이렇게 날씨와 기후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 책 역시 주장하고 있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요소가 위도만 갖고 그 요소가 결정되는 것들이 아니라 62쪽 챕터에 제목이 뭐야? 아일랜드 들판은 왜 겨울에도 푸를까? 어, 아일랜드 들판은 왜 겨울에도 푸를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아일랜드 들판은 영, 겨울에도 음, 온도가 영상이다. 왜? 그 우리가 보면 여기가 아일랜드가 되게 높아. 위도가 여기가 아일랜드인 거거든. 그러면 다른 데 비해서 위도가 이렇게 높은 부분이라는 거야. 이렇게 위쪽이라는 거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이렇게 이쪽에 북쪽 위쪽이는 부분이지. 근데 아일랜드가 생각만큼 춥지가 않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지. 겨울에도 푸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이유가 네. 뭐라는 거야?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네. 덥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위도? 응? 중위, 여기 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지. 그 이유가 뭐래? 편서풍. 편서풍이 분다라는 거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서쪽 해안이라는 거야. 서쪽 해안에 편서풍이 분다라는 거지. 근데 이 편서풍이 어디서 온다는 거야? 여기, 어, 아니, 여기 멕시코. 여기가 멕시코거든? 멕시코 네. 이쪽에. 멕시코를 비춰보면 이쪽이 동쪽이잖아. 네. 어, 멕시코 동쪽에 여기에 따뜻한 난류가, 있어가지고, 이 난류가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대서양이 대서양. 난류가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따뜻한 바닷물의 영향으로 이쪽이 위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도 따뜻한 거야. 여기까지, 노르웨이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남쪽 제주도나 이런 데는 따뜻하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춥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이쪽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춥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위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위도만을 기준으로 세계 여겨지는 것들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뭐에 영향이 크다는 거야?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해류.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류가 커다랗게 이제 기온에 따라 두 개가 있잖아. 하나가 난류, 따뜻한 바닷물. 또 하나는 반대는 뭐라고 불러? 난류의 반대니까. 한, 난류. 한류. 아, 음. 축을 한자 써서 한류.
그래서 그게 이제 한류가 흐르는 곳이냐 난류가 흐르는 곳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날씨가 이쪽이 좋다고 그러잖아. 그리스나 이쪽이 날씨가 좋다고 그러거든. 이쪽 남부 프랑스나 이쪽이 모나코 뭐 이런 쪽이 요쪽이 겨울에도 되게 따뜻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지중해성 난류 때문에 그러거든. 지중해성 기후라고 해가지고 이 지중해 바다 때문에 이쪽에 날씨가 이렇게 늘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그러니까 온화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기본적으로 위도도 있지만 뭐 영향도 있다는 거야? 해류, 난류가 흐르는가 한류가 흐르는가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 외에 또 날씨가 뭐야?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또 뭐가 있을까? 음, 날씨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같은 유도상이 음, 있는데 어떤 데는 엄청 더운데 어떤 데는 시원해.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알아? 음, 고도. 고도, 고도가 뭐야? 높은 정도. 네. 높은 정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나는데 베트남에 어디를 갔더라? 어디를 갔는데 베트남 하면 우리가 보통 날씨가 어떻다고 생각해? 더워요. 덥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베트남도 사실은 이렇게 되게 길쭉한 나라야. 그래서 위하고 아래하고 엄청나게 다른데 어쨌든 베트남 덥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무슨 그 뭐 나트랑 뭐 이런 데 덥잖아. 사람들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 베트남에 그 다낭 나트랑인데 많이 가거든. 휴양지로 무슨 그런데 뭐 경기도 다낭시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가면 한국 사람만 엄청 음, 많대. 그런데 거기 근처야. 쌤 지금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근처 그 위도도 같아. 거의 비슷해. 근데 거기에 여름에 쌤이 갔는데 완전 시원해. 근데 거기가 완전 시원한 이유가 고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름에 엄청 시원한 데 있는 거 알아? 여름에도 막 이불 덮고 자야 되는 데 있는데 알아, 우리나라도? 다른 데는 막 열대 때문에 막 엄청나게 더운데 우리나라에서 엄청 시원한데. 대관령. 가봤어요. 대관령 가봤어? 네. 언제 가봤어? 대관령. 무슨 계절에 가봤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양을 보러 맞아. 대관령 양떼목장 유명해. 그 여름이었, 대관령이 고도가 높아가지고, 령이잖아, 령. 령이 고개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대관령 그쪽이 엄청 시원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그 도시가 위치한 고도에 따라서 또 기후가 달라지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지리적 특성을 이해할 때 그 부분에서 위도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또 이런 뭐야 고도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리고 그게 무슨 이제 뭐 그 우리나라 혹시 대구가 왜 혹시 더운지 알아? 데프리카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대구가 왜 더운지 알아? 대구가 더운 이유? 고도가, 고도가 낮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분지 지형이라고 하죠. 분지가 뭔지 알아? 분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야. 안으로. 음, 음, 안으로 들어가니까 공기가 들어와서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야. 뭐 그런 부분이라던가. 여러분들이 그 뭐야 강릉하고 이쪽 안쪽하고 또 저기가 엄청나게 또 저기가 달라. 기후가 그 안에 그 산 하나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산을 이제 그 공기가 넘어오느냐 못 넘어오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따라서 그 양쪽의 어떤 그런 날씨가 또 상당히 또 많이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서 바로 지리적 요인이 크다는 거지. 그리고 날씨가 다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분명히 알아요. 달라지다 보니 날씨가 다르니까 사람들의 생활 음, 모습이 달라진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발달한 산업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성격, 문화 이런 것들도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 보면 64쪽에 보니까 지중해 연안의 유럽 국가에서 왜 여름이면 늘어지게 낮잠을 잘까라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나 뭐 시에스타라고 부르나 뭐 스페인 사람들이 네, 뭐그 시에스타? 뭐라고 불러? 어, 시, 시에스타 맞을걸요? 어.
그 스페인 사람들이니까 오후에 뭐 한 몇 시간, 한 두 시간 동안 뭐 낮잠 자는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너무 더워서. 왜 그런다는 거야? 음, 제일 마지막 줄. 사하라 사막을 만든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여름이면 북쪽으로 이동해서 지중해 연안까지 덮기 때문.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잖아. 여기가.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사하라 사막이거든. 여기 사하라 사막이 이 뜨거운 공기가 여름철에 여기가 바로 지중해야. 지중해 연안까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 여기 스페인이고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고 이 뜨거운 공기 이쪽으로 올라와서 여름철에는 상당히 덥고 반면에 이제 겨울철에 아까 쌤봤을 때 온화한 어떤 그런 기후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철에 뜨겁다 보니까 자 그래서 65쪽에 둘째 쪽에 보니까 집 구조가 집 뭐 구조라고 해야 되나 색깔이 어때? 하얘요. 집에 하얀 벽을 해놓고 그다음에 파란색을 칠해놓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아마 그런 광고를 하나 안 하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포카리 스웨트라는 음료 알아? 네. 네. 그 포카리 스웨트 음료 광고에 그 지역이 뭘 찾아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리스, 그쪽이야.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산토리라는 곳인데 여기가 관광지야, 예를 들어. 그래갖고 여기를 이 포카리스에트 광고 때문에 여기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일부러 찾아가고 심지어 또 요거를 또 우리나라에서 흉내낸 데가 있어. 이 산토리 마을 흉내내가지고 음, 어딘가에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얀색에다 이렇게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시를 꾸몄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냥 미적인 어떤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날씨가 덥다 보니 여름철 날씨가 덥다 보니 이른바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렸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 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창문이 어때? 좁아요. 작은 창문. 왜 작은 창문 했다는 거야? 햇볕이, 그러니까 열이 덜 들어오라고. 태양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지중해 지역의 뭐 나무라던가 이런 것들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이런 기후다 보니까 어떤 농사를 짓는다는 거야? 과일 농사. 올리브? 올리브, 포도, 레몬 같은 과일 농사에 유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 벼농사는 이제 그 물이 논에서 키우고 논이 밭과 다른 점이 바로 물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 또 벼농사 같은 건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 포도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쪽 지중해 쪽에 뭐가 또 유명한 거야? 와인? 와인이 유명하지. 이쪽 지중해 와인이 많이 발달한 거지. 또 올리브가 발달하다 올리브가 많다 보니까 올리브유가 또 상당히 유명하고. 그리고 이쪽 지중해가 여름에 뭐 이렇게 뜨겁고 덥고 하다 보니까 저희 쪽 영국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뭐 이렇게 뭐야 영국 날씨가 여름에도 서늘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지중해 쪽으로 많이 휴가를 오게 돼서 이쪽에 휴양 도시가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보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아까 사하라 사막의 어떤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이 건축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아까 뭐 문화에 미치는 영향. 그 낮잠 자는 그런 문화였다던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이런 지리적 특성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규정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리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6쪽에 뭐에 대해 나와? 몬순. 몬순에 대해서 나오더란 거야. 몬순. 자, 몬순이 뭐래?
철을 따라 일정하게 부는 바람. 철에 따라 일정하게 부는 바람,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몬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라고 불러? 철에 따라 일정하게 부는 바람은 사실 우리는 몬순이라고 우리는 주로 뭐라고 불러? 계절? 계절풍, 바람이니까. 음, 그런 계절풍, 계절에 따라 부는 바람, 계절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7쪽에 보니까 몬순의 영향을 받는 곳들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문순, 몬순아시아, 아시아. 그래서 동부아시아, 남부아시아가 계절풍에서 몬순아시아라고 해서 바로 우리나라 역시 이제 이렇게 여름철에 이른바 고온다스,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계절풍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른바 벼농사를 이쪽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남부아시아 이쪽으로 다 벼농사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 벼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많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 관계에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냥 뭐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많이 진다라고 외울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이렇게 뭐야? 이에 연결시켜서 몬순 계절풍인데 남동 계절풍 뭐 이런 계절풍이 바로 습기 비를 많이 머금은 것이어서 비가 많이 내리고 비가 많으니까 물이 충분하니까 벼농사를 짓게 되고 약간 지중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사하라 사막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서 건조하고 건조하다 보니까 물이 없고 물이 없다 보니까 물이 덜 필요한 과일 농사를 많이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선생님들이 그게 가르쳤는데 내가 그렇게 안 배운 건지 우리는 그냥 무조건 지중해 올리브 뭐그 뭐야 포도 농사 뭐 이런 식으로 그것만 열심히 뭐 했던 거야 외운 거야. 그 다음 중 지중해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해갖고 왜 check했다는 거야. 또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이런 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준 거지. 근데 여러분 이제 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다루는 양은 많은데 양이 제한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성된 지식만을 이렇게 뭐야,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그걸 뭐 해야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던 비위가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 자기의 삶과 경험 속에서 그것들이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그런 비판들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가 의미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것과 관련돼서 독서라는 부분들은 뭐 이 책도 마찬가지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 거지. 근데 이 독서의 단점이 뭐야? 그 단점이 뭐야, 단점이? 독서의 단점이요? 독서의 단점이 있잖아.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 오래 걸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한 바닥으로 돼 있는 거를 갖고 독서로 하면 그걸 한 바닥 돼 있는 거를 한 권을 갖고 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권으로 설명될 내용을 그냥 한 바닥으로 압축시켜 놓은 거야. 교과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 교과서에는 뭐 예를 들면 문학 작품 한 권에 한 부분만 실어 놓잖아. 교과서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럼 교과서도 그럼 이렇게 한 권을 다루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반론이 나오잖아.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너무 들어갈 게 많아서. 혹시 너무 들어갈 게 많았어. 그런 음, 것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야. 딜레마. 뭘 충분히 다루자니 하나밖에 못 다루고 다 다루자니 뭐하고 조금씩밖에 못 다루고 그런 점에서 그런 딜레마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결국은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주나 동화의 어떤 그런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는 68쪽 또 계절풍에 대해서 이 계절풍이 도대체 왜 부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있어. 사실 이 내용은 또 여러분들 어디서 배워? 과학 시간. 과학 시간 때 배운 내용이야. 바람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이게 이런 지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 학문이라는 것들이 지리야,
뭐 과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었잖아. 근데 사실은 두 가지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 세 가지가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크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들을 자꾸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계절풍이 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지와 바다 사이의 비열, 음. 육지와 바다 사이의 비열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또 여러분 이제 비열이 뭔지 또 알아야 되죠.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동화가 설명해 보자. 이거 배웠을 거 아니야, 이거 그 초등학교 때. 육풍, 핵풍이요? 어, 왜 어, 이렇게 발생해? 이게 낮에는 응, 바다의 그 비열이 응. 더 높아가지고, 아니, 원래 물이, 낮에 바다가? 아니, 물이 원래 비열이 높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데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근데 이제 모래나 땅이 응, 물이 데워지는 것보다 빨리 데워지니까, 응. 이게 바다 쪽보다 모래 쪽이 더 따뜻해지고, 온도 차이가 발생해서 바람이 부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지. 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차근차근 설명하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동화가 잘 설명했는데, 땅하고 물하고 중에 뭐가 더 빨리 뜨거워진다? 육지, 땅이 더 많이 뜨거워진다. 자, 땅이 뜨거워지면 땅에 있던 공기가 어떻게 돼? 따뜻해져요. 뜨거워지면 올라간다, 공기가 올라간다. 커지지. 네, 커지면 밀도가, 기압이 높아져 또 낮아져요. 기압이 낮아질 거 아니야. 기압이라는 건 같은 공간 안에 공기가 얼마큼 들어있냐는데, 뜨거워지면 공기들이 막 퍼져나가니까 그 공간 안에 공기가 줄어들잖아. 그럼 기압이 낮아지고, 바다는 기압이 육지보다는 뭐하고? 높고, 그러면 공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그 높은 곳, 이동, 공기가 낮은 곳. 많은데 저기압으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 같아질 때까지. 쭉 바다에서 육지로 뭐해? 바람이 불겠지. 그래서 낮에는 이제 뭐가 부는 거야? 해풍, 태풍이 부는 거고. 밤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지. 왜? 더 빨리 식어서. 그렇지. 바다보다 더 빨리 식혀지니까.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여기서는 이게 낮과 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 그렇다는 거야. 여름과 계절, 겨울, 겨울, 그 계절에도 바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설명들을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69쪽에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여름에는 남동풍, 태평양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부분인데 반해서 겨울에는 어느 쪽에서 시베리아 쪽에서 차갑고 추운 그런 그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겨울은 날씨가 춥고 건조하고 춥고 여름에는 덥고 완전, 습하고. 덥고 덥고 싶어. 습하고 이런 부분들이 요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보면은 뭐 얼마든지 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학교에서 결국 나중에 지리 지식으로 또 이렇게 시험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75쪽 제목이 뭐야? 허리케인, 사이클론, 태풍이 모두 형제라고. 그래서 허리케인과 사이클론과 태풍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따로따로 이라고 생각하지. 이 중에서 우리랑 관계 있는 건 뭐야? 태풍, 태풍이 우리하고 관계 있지. 우리한테는 허리케인이나 사이클론이 관계가 없지 사실은. 그런데 어, 이게 왜 형제라고 하는 거야? 음, 허리케인과 사이클론과 태풍이 왜 형제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를 위치만 다른 거. 그렇지. 위치만 다를 뿐. 뭐가 똑같은 거야? 같은 방법으로, 그렇지. 같은 방법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지금 여기
76쪽에 그림에 보니까 사이클론은 주로 어디? 음, 음, 여기 아프, 어디? 아니, 뭐지? 인도 밑에 인도양? 인도양이야, 인도양.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건 사이클론이라 불러. 자, 그 다음에 태풍은 태평양. 그냥 태평양에서 발달해서 올라오는 건 태풍이라 불러. 그래서 우리가 태풍양이라고 받는 거지. 그 다음에 허리케인은 대서양. 대서양. 대서양에서 해서 주로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북미 쪽을 이렇게 쓸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같은 따뜻한 바닷물이 폭풍을 발달시키는 그러한 연료가 되는 것들. 그래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76쪽에 그 첫째 줄 밑에부터 해수면 해주 지, 76쪽 76쪽 76조? 첫 번째 줄 끝부분에 해수면 너 쪽수가 다른가? 음? 해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많은 수증기가 에너지를 지닌 채 대기 속으로 증발한다. 수증기는 상승하며 차가워지고 구름이 된다. 이 과정에서 방출된 열이 주변의 공기를 덮이고 구름을 더 높이 밀어 올린다. 이렇게 해서 높은 상공까지 올라간 공기는 더 이상 주변 공기보다 따뜻하지 않다. 따라서 상승을 멈추고 옆으로 퍼지며 모르구름을 형성한다. 그런 다음 향상풍의 흐름을 타고 이동한다. 그래서 이 것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뭐야? 비를 뿌리면 그게 바로 태풍이 되기도 하고 사이클론이 되기도 하고 허리케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지. 요거 선생님인데 요거 말고 하나 더 배웠었는데 이 책에 이렇게 빠졌네. 뭐 윌리 윌리? 라는 거가 있어. 여기는 이 책에도 나와? 그렇구나. 윌리 윌리 나오네. 조그만, 맞네. 마지막에. 그래서 윌리 윌리 같은 경우가 수험 때는 윌리 윌리를 따로 배웠어. 네 가지를 배웠어. 그래서 이제 이른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북서해안 열대지방을 윌리 윌리라고 했는데 현지에서는 그냥 사이클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냥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선생님이 지리 공부할 때는 네 가지를 배웠어. 네 가지. 일일이까지. 음, 시험 보고 했었어. 그래서 뭐 요즘에 그 접근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어떤 그런 지리적 지식인 부분들인데 어쨌든 근데 또 이러한 우리가 태풍이로 인해서 우리 삶에 또 큰 영향을 끼치잖아. 태풍이 구체적으로.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태풍이 어떤 게 왜 발생했나? 또 태풍이 또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봐야지. 태풍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 알아? 네.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어? 동아야. 일단, 그, 여름에 더운 공기를 한번 음, 시원하게 해줘요. 그렇지. 그런 또 이렇게 효과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주, 뭐가 있을까? 가뭄 방지. 가뭄 같은 것들, 그렇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뭄 뭐 이런 것들도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연 현상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좋다 나쁘다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냥 벌어지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살기 편한가 편하지 않는 건가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뭐야 중학교, 고등학교 나중에 이제 지리 학교 시험 이런 것만 얘기하면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너네들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이 그 시험 볼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이 갖는 효과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이 책을 한번 읽어둔 상태 속에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으면 어, 더 이제 기본 배경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치고 또 반대로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것들이 두 개가 이제 연결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장기 기억 속에 잘 이렇게 고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점들이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 책을 읽는 독서였던 그런 효과의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어쨌든 4장, 5장, 6장, 7장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지리의 영역이긴 하나, 그러니까 광이 넓은 의미 어떤 그런 지리의 영역이고, 또 4장, 5장, 6장, 7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다른 사회과에서 더 많이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지.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이렇게 또 쭉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사장 그 세계 지역 이야기, 3장 세계 지역 이야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학교 그 수업 시간에 지리에서도 배우기도 하지만 무슨 과목에서 배울 것 같아? 세계 지형이요. 세계 지역 이야기 같은 거. 과학 시간에 지구과학 배우거든? 한 개요? 아? 네. 나중에 과학 시간에 지구과학이라고 또 과목을 또 나뉘어, 또 나중에는. 지금 여러분 과학으로 배우지, 그냥. 근데 과학이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네 파트로 나눠있다고 그러거든? 물, 불화생. 그래, 뭐라고? 물, 화, 화학, 생물, 물화생, 물리, 이시. 화학, 생물, 그리고 지구과학. 보통 그렇게 네 파트로 이제 보통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세계 지역 이야기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지구과학에서 또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도 또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세계의 자원 이야기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에서 여기 챕터 읽으면서 좀 의아하지 않았어? 예주야? 예. 좀 의아하지 않아? 잘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나? 자, 132쪽.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우리 동화 안 읽었으면, 아, 펴보기 전에 네가 생각해 제일 중요한 자원이 뭘 것 같아? 음, 전기요. 전기? 전기가 자원이야? 자원을 통해서 전기를 얻지. 아, 아, 어. 그러면 석유요. 석유를, 그치. 우리가 석유를 많이 생각할 거 아니야. 자, 예주, 이쪽에서 뭐래? 세계에서 가장 물, 물이야, 물. 근데 왜 우리 물을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 안 해? 너무 당연해서. 너무 음, 당연했어. 그래서 우리가 물 쓰듯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선생님이 예주나 동화만 할 때 제일 믿기 힘든 사실들 중에 하나가, 야, 물을 돈 내고 사 먹는데 라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 이해할 수 없었어. 왜? 음, 그 선생님이 문화적으로 충격받은 게 물을 돈 내고 사 먹는데 화장실 갈 때 돈 낸대. 음, 이두 가지. 그래서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잖아. 그 여행을 가면 사실 되게 비싼 돈을 내고 여행을 가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그 물을 서비스로 주는 물은 이렇게 사 먹어. 이렇게 그냥 잘 먹어. 근데 그 돈 내고 물 먹으라면 그냥 됐다고 그래. 그러니까 물을 아, 돈 내고 먹는 거에서 되게 낯설어해, 힘들어해. 물론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문화가 바뀌었어. 편의점에서 물 사 먹고 뭐 이걸 당연히 여겨. 그 우리나라는 아직도 식당에서 물을 사 먹어, 안 사 먹어? 안 사 먹잖아. 기본 물은 이렇게 서비스 나오는 거잖아. 근데 외국 식당 중에는 물도 이제 뭐라는 거야? 자기가 음료 음, 주문하듯이 물도 주문해야 되는 그 경우가 있어. 그럼 음, 사람들 물 주문 안 하지. 기본적으로. 또 화장실 물어봐가지고 물으라고 하면 가. 근데 음, 화장실 음, 유료라고 그러면 뭐해? 안 가, 안 가. 유료라고 하면 보통 이제 또 화장실마다 다른데 보통 음, 우리나라 돈 얼마 정도 받나? 그 나라마다 다른데 보통 한 1달러 내면 한 4명, 5명? 이 정도 저기를 해. 그러니까 뭐 200원, 뭐 300원 뭐이 정도를 내. 근데도 안 가. 그냥 참아. 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돈 자체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야. 근데 그런 거에 뭐 하기가 싫은 거야. 돈, 오늘 되게, 돈을 내는 게 우리들한테 습관화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비에 대해 상당히 이렇게 뭐야, 거부감, 낯선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화장실을 뭐 한다는 거? 무료라서. 화장실 무료로 쓴다는 거. 게다가 음. 막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을 무료로 쓰다니 너무 놀랍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고속도로 화장실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예주야? 세금 세금? 뭐야? 아닌가요? 고속도로 화장실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시민정신. 시민정신 때문에 무료로 쓸 수 있어? 너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을 많이 사 먹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야. 음, 어?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미끼로 내건 거야, 쉽게 말하면. 음, 화장실 들렀다 가야지. 근데 사람들이 화장실 들러 왔다가 화장실만 보고, 화장실에서 볼일만 보고 가면 그 휴게소들 망해. 청소 비용 다 돼야 돼. 근데 화장실에 들러 와서 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먹으러. 밥 먹고 거기서 뭐 쇼핑하고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값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화장실 유지비 이런 비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란 얘기야. 그 사실은 보면 조삼모사야. 그 화장실 비용을 받는 건가? 아니면 뭘 받거나 그 다른 물품 판매 비용을 받거나 그것들이 사실 그 안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보면 화장실만 이용하고 가는 사람들의 그 비용을 뭐 하는 사람들이 휴게소에서 그 뭐야 밥을 사 먹고 뭘 뚝뚝뚝 사 먹는 사람들이 사실은 화장실만 이용하고 가는 사람의 비용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대신 내주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이제 뭐야?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야. 누가 내야 되는 거? 사용한 사람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사용한 사람이 내야죠. 화장실 쓴 사람한테 쓴 사람이 내고 음식 먹은 사람이 내고 이렇게 하자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 그게 되게 저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잖아. 정의로워 보이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음, 자, 화장실에서 돈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 돈 넣는 거? 돈 넣는 것이 필요하고 직원? 화장실 앞에서 돈 받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럼 그것도 다 뭐라는 거야? 음, 또 다른 비용이 되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화장실에 돈 받는 사람 그걸 두는 게 오히려 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더 비쌀 수 있는 거야. 음, 옛날에는 기차를 여러분이 탈 때 그 앞에서 검표하는 사람도 있었어. 표 검사하는 음, 사람. 그 다음에 기차에서 내릴 때도 또 표를 걷는 사람이 또 있었어. 기차역에서.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 이유는 왜 없어졌을까? 아동. 어? 어, 왜 기차표를 검사하는 사람, 들어갈 때 검사하는 사람, 나올 때 검사하는 사람 왜 없어졌을까?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그치, 뭐 자동화 시스템도 있어. 근데 요즘 자동화 시스템 없거든? 요즘에 기차 타러 갈 때 기차들이 잘 안 타봤구나. 기차 타러 갈 때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승차권 끊어. 그냥 들어가던데. 그냥 들어가 무슨 이렇게 지하철은 그게 있잖아. 그 시스템 있잖아. 표 네. 없으면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 근데 기차는 그거 없거든? 그 이유도 커다랗게 두 가지야. 하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기차 표를 안 사고 들어갈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야. 우리의 그 음, 경제적 수준이 높아져서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몰래라도 기차를 타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그거 얼마나 한다고 자기 양심을 팔아. 이러면서 기차표를 안 사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첫 번째로.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 거야.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결국 우리가 기차표 검사를 하는 이유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그러면 그 직원을 고용해야 되잖아. 그 직원한테 한 달에 최소한 뭐 300만 원. 아니면 그 사람 뭐 다른 거 여타 다 합하면 한 500만 원이 들어. 그럼 기차표 한 장에 뭐 만 원이다. 그럼 한 달에 몇 명을 잡아내야 되는 거야? 최소한 500명을 잡아내야 그래야 뭐야? 그 사람 인건비가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또 그만큼 음, 시민들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그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거기다 둘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 그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것 따라서 문화가 바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왜 과거에는 어떤 나라에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는데 왜 지금은 없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것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 건가? 라는 것들을 사회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거거든요.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 책은 이런 사회문화 경제적인 차원에서 분석한 게 아니라 뭐 차원에서? 지리죠. 인력 차원에서. 그 지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건가? 그 지리적 요인은 도대체 무엇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예주나 동화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삶의 지리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게 뭐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뭐가 음, 있을 것 같아?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 왜? 음, 어, 나에게 적절한 위치를 찾을 수 있어. 자기가 적절한 위치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동화의 삶 속에서 지리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음, 저도 여행 갈 때, 음, 여행 갈 때. 그렇지. 그거 외에도 예주나 동화가 나중에 아, 살집을 구할 때 내가 어디에 살 것인 건가? 근데 그 살집이 단지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사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어.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집은 사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 뭐가 있어? 위치? 그러니까 위치가 왜 중요하냐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사는 공간이라는 의미 말고 또 하나가 투자.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집을 그냥 내가 나 살기 편한 곳, 내가 살기 좋은 곳, 이게 제1 기준이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집이 앞으로 뭐 할지? 오를 모르지. 오를 집입니다. 내 투자의 개념입니다. 나의 재산을 증식한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지리에 대해서 알아야 그 지역 그곳이 앞으로 뭐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들어올 것인가, 발전할 것인가, 뭐 쇠퇴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살 집이라는 거. 또 만약에 예주나 동화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사업 위치, 회사를 어디다 뭐 할 건가? 세울 건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무슨 회사를 세우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가게를 하려고 하냐에 따라서 그 회사 위치가 뭐해지는 거야?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분야. 그 지리적 환경이랑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뭐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지리적 어떤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리적 지식들을 쌓아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물 얘기 중요한 점은 이제 물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좀 이렇게 그 양론이 있어, 양론. 하나가 우리나라가 무슨 뭐물 부족 국가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 예. 네, 어. 어느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어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느껴? 아니요. 전혀 안 느껴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것들이 갖는 어떤 그런 의미가 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생활용수라는 부분이 있어. 근데 생활용수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우리의 피부에 알아닿는 공업용수, 예, 예. 또 농업용수. 이렇게 해서 우리 생활용수 말고도 사실은 다른 그 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물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생활용수에서 직접적으로 물 부족의 문제를 느끼는 곳이 있긴 있어. 어디? 우리나라에서 물 부족을 느끼는 곳. 섬. 음, 섬 지역이 주로 물 부족을 느껴. 아니면 산간 지역 이런 데가. 근데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 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물 부족을 느끼지 않아. 왜? 저,
음, 왜 물부족을 느끼지 않아? 자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강수량이 충분하잖아. 어, 비가 꽤 오는 나라잖아. 근데 비가 꽤 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른바 상하수도 시설, 상수도 시설이 잘 돼 있잖아. 그래서 뭐 저수지 같은 데 물 보관했다가 물 공급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물 부족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물이 없어갖고 뭐 샤워를 뭐 잘 못한다던가, 어? 뭐 물을 뭐 이렇게 뭐 중간 뭐 이렇게 뭐야 배급받는다던가 이런 거 없잖아. 그래갖고 쌤이 물 부족을 제일 많이 느꼈던 건 몽골에 갔더니 그 저기 하나 그 뭐야 1.5리터짜리 있지. 1.5리터짜리에 이렇게 물 한 통 꽂아놓고 그거 가지고 저기까지 머리 감고 샤워까지 가능해? 1.5리터에 물 하나 갖고 머리 감고 샤워 다 가능해? 거기 같은 경우 이제 한 꽤 멀리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길어와야 되기 때문에 물을 아껴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그런 그 삶의 패턴들인 거지. 그래서 우리처럼 무슨 뭐 매일 샤워를 한다던가 옷을 매일 갈아입는다던가 이런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 거고. 어,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또 이제 생활문의 어떤 그런 차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는 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분에서 이 통계 수치가 좀 놀랍지 않아? 133쪽에 음, 지구의 물 중 대부분은 뭐라는 거야? 소금물 물 97.5%가 민물은 2.5%. 15%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 민물 2.5%를 가지고 우리 85억 인구가 80억 인구가 먹고 살았다는 거야. 근데 민물 2.5%는 사실은 보면은 뭐 빙설이 1.76%고 지하수는 0.76%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퍼센트로만 놓고 보면 아니 이걸 갖고 어떻게 80억 인구가 그 물을 사용하고 사냐라는 문제가 생겨. 근데 어떻게 80억 인구가 살 수 있는 거야? 불과 이 1, 2%밖에 안 되는 이 물 가지고. 물이 어, 너무 많다. 그렇지. 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1%만 돼도 사실은 상당히 큰 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착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1%밖에 안 돼? 그러면 애기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라고 할 때 그러면 꼭 확인해야 될 게 뭐야? 전체 값. 전체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1%는 달라지잖아. 100개 1%는 음, 1이잖아. 1 하나잖아. 근데 10,000개 1%는 100, 100개잖아. 이런 식으로 똑같은 1%인데 한 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1%, 여러분들에게 1%만 뭐 특별히 혜택을 드립니다.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제 1%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막 광고를 해. 그럼 사람들이 야 1%밖에 안 남았대 라고 막 이렇게 응? 막 조급한 마음이 들잖아. 근데 전체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1%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통계 착시에 빠지지 않도록 또 확인하는 그런 노력들이 또 필요합니다. 136쪽. 자, 우리의 또 상식을 좀 깨고 있지. 뭐, 제목이 뭐야? 자원이 풍부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자원이 풍부해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이 책의 결론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걸 증명할 때 우리가 이른바 반례를 제시해야지. 자원이 풍부한데 선진국이 아닌 나라를 증명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원이 없는데 자원이 잘 나온다. 없는데도 선진국인 나라를 증명하면 되는 거지. 자, 우리나라는 부자. 후자.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원이 별로 없는데도 자원 빈국인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의 축에 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대단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야. 반면에
자원이 풍부한데도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은 어디 내려두고 있어? 쿠웨이트, 카타르, 아니지. 쿠웨이트, 카타르는 예? 3만 달러, 6만 6천 달러 이거 아, 잘 나가는 나라지. 자원이 많아서 잘 나가는 나라고. 음, 석유 수출국 기구? 중에서 알, 어 어디 알제리? 알제리 3천 달러, 앙골라, 앙골라도 1,900달러,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640달러밖에 안 된다 나왔는데 이게 이 통계 맞나 모르겠네. 어쨌든 이런 나라 나이지리아, 알제리, 앙골라 이런 나라들이 석유가 나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못 살더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면 의문이 생겨야지. 어떤 의문이 생겨야 돼? 왜 왜 이러지? 그렇지? 왜 이 나라들은 자원이 이렇게 있는데 석유 자원이 있는데도 왜 못 사는 거지? 라는 분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음, 팔아서 무기로, 팔아서 무기만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안 나눠줘?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 또, 석유가 있어도 본인들이 활용할 수가 없어서 팔기밖에 못해서. 그 석유의 채굴권이나 이런 거를 과거에 이런 나라들이 다 식민지였을 가능성이 크거든. 그러니까 서양의 기업들이 이런 채굴권이나 권리들을 다 가져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거기 나와서 나오는 어떤 석유의 이익이라는 것들이 이른바 석유 다국적 기업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지 그 나라 국민들한테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 또는 그 나라 자체에 이른바 그 정치 세력, 부패한 정치 세력 일부, 특권층이 그 석유나 이런 것들이 나는 것들 대부분을 가져가는 거야. 국민들한테는 안 돌아가고. 그럼 이제 그 안에 이제 격차가 너무나 커지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또는 아까 여러분이 말했듯이 원유 그 자체는 값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그 원유를 이제 뭐야? 정유 공장에서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석유 화학 기술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잘 개발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가 안 나잖아. 근데 우리나라 석유 화학 기술이 되게 뛰어나.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해 왔다가 그거를 석유 화학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 그 오히려 더 원유가 안 나지만 뛰어난 석유 화학 기술을 바탕으로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얻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또 계속 가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37쪽에는 뭐에 대해서 나와? 석탄. 석탄에 대해서 나와. 그 석탄의 과거와 현재도 나오는데, 어, 그 석탄이 처음 나왔을 때 친환경이었던 거 알아? 음, 몰라. 어, 석탄이 처음 나왔을 때 친환경이었어. 석유도 처음 나왔을 때 친환경이었어. 왜 석탄이 친환경이었을까? 음, 자, 우리나라가 요즘 산림, 산림 녹화. 그 산에 나무가 많은 나라야, 산에 나무가 별로 없는 나라야? 어떨 것 같아, 우리나라가? 한, 산이 뭐, 잘 가꿔져 있어? 아니면 민둥산이 많은 상태야? 지금은 음. 가꿔져 있는 편, 우리나라 산림 녹화가 잘 된 나라야. 근데 우리나라가 1950년대 전쟁 겪고 뭐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민둥산, 벌거 생산이 많았어.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림 녹화가 잘 됐냐?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가 산에 나무를 열심히 많이 심어서 산림 녹화가 아,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 진실이야. 근데 그게 전체 진실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부분의 진실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 이렇게 산림 녹화가 잘 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석탄 때문에. 아니, 석탄하고 산에 나무 많은 거 뭔 상관이야? 나무를 원료로 쓰는 게 아니라 석탄을 원료로 대체로 써서. 그렇지.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뭐야? 나무 베다가 다 아, 나무가 그랬고, 주는 에너지원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뭐로 바뀐 거야? 석탄.
석탄이 나와서 석탄에 그 연탄 알아? 헬륨 네. 나와요. 그 연탄이 보급된 거야. 연탄 보일러가. 그렇게 되면서 뭐야? 더 이상 나무를 벨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나무를 벨 필요가 없으니까 나무를 심은 쪽도 나무가 잘 자라는 거지. 그러니 나무가 없는데 나무가 잘 자라게 됐으니 나무를 베지 않게 됐으니 석탄 덕분에 결국 산이 풀어졌으니까 석탄이 친환경적인 거 맞아 안 맞아? 맞네요. 그 층에서 보면 맞다고. 왜 그럼 석유는 친환경제라고 그러는 거야? 석유. 자, 석유 전에도 사람들이 불을 밝혔어. 뭘로 불을 밝혔는지 알아? 기름? 기름 무슨 기름? 들기름. 들기름. 야, 고소하고 좋았겠다. 고래기름. 오, 고래기름에서 엄청나게 고래를 잡아낸 거야. 아, 그래서 고래 기름 얻어야 되는데. 근데 뭐가 나온 거야? 석유가 나온 거야. 그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 고래를 잡을 고래를 필요가 잡. 없다. 그래서 그렇군. 석유가 뭘 살렸어? 고래를 살린 거야. 그래서 석유가 처음에 친환경적인 거야. 게다가 석유가 나와서 자동차가 발명됐잖아. 예, 자동차가 이제 석유 연료로 가는 거잖아. 그 전에 자동차 이전에는 사람들이 뭘 타고 다녔어? 맛, 아니, 마차를 타고 마차. 오, 그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마차는 누가 뭐가 끌어? 아니 말이, 근데 그 말들의 말동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야. 그 말동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는 거야. 지금도 그러잖아. 소의 어떤 그 분뇨, 그다음에 소 트름 이런 것들이 메탄을 엄청나게 발생시켜서 축산 분야에서 메탄이 엄청나게 나오거든.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 거잖아. 뭐가? 석유. 석유가, 음, 그래서 석유가 그 말 어떤 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 트름 뭐 이런 것들 해결되어서 석유가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말 돼야 안 돼. 네. 돼요. 그 측면을 놓고 말을 되잖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지. 근데 자동차가 보급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석유가 불안정해서 이러면서 석유에서 뭐야 많은 유해물질이 나오고 매연이 나오고 이러면서 지구 환경의 주범 석유 또 석탄 태워서 탄소 발생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 뭐 이런 부분에 석탄이 지금은 환경의 뭐 주범 이거잖아.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야. 석유를 통해서 플라스틱이 만들어졌는데 플라스틱처럼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나무나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됐잖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플라스틱이 나무나 종이를 사용하게 되지 않은 어떤 건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플라스틱이 가장 큰 적, 사라져야 될 어떤 가장 큰 적으로 손꼽히고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갖고 있는 변화성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 힘 이런 것들을 더 키워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라는 책이야. 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라는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현재 사춘기를 열심히 건너고 있을 텐데 사춘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독립이야 독립. 일단은 여러분들이 신체적인 독립을 했고 지금 여러분들은 정신적 독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거 한참 동안 아직도 안 이루어질 거 이른바 경제적 독립까지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독립하는 중이다라는 책이 심리학 관련했던 그런 책들인데 다음 주에는 그 책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